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고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내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저 장우 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원구의 유스 하천공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48회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 앞에는 민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집행위원장 민경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짜 매 눈으로 그 어디에 숨겨놨던 아무리 꽁꽁 숨겨놔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원구 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네. 자, 이제 점점 무더운 날씨에 건강 해치지 마시고. 자, 건강하시죠, 두 분 다? 네. 두 분이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방송에 앞서 그동안 팟빵을 통해서 저희 방송에 꾸준하게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 46회, 47회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또 도움을 냈는데 QWEST 19님 그리고 225KAAL님 네, 그리고 SOYNA님 그리고 WLRN7님 그리고 백사자머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방송,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라는 의미에서 격려 차원에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요, 최근에 그 주주총회에서 노사 간 물리적인 충돌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 두 회사 모두가 정말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회사죠. 자, 도대체 지금 물적 분할이 어떻고 지주회사가 어떻고 하면서 이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 바람에 이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희 방송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이번 현대중공업의 그 주주총회에서 노사 간의 충돌이 발생한 사건의 발단은 이 산업은행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대우조선해양 세계 1위 기업인 이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먼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진행 과정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름이 대우지 않습니까? 여기는 원래 대우그룹 거죠. 예전에 이제 대우그룹이 IMF 직전에 대우 사태를 통해 가지고 해체되면서 사실은 그게 한 1997년 6년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아마. 네네. 그때 대우조선하고 대우증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산업은행으로 편입이 돼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상 공기업이 돼 버린 거죠. 공적 자금이 그때 들어갔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게 지금 요번에 이게 2005년가 19년인데요. 네. 올해 처음 이게 이제 매각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19년 만에 하여튼 이게 이제 요번에 새 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19년 만에. IMF 때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산업은행에서 갖고 있었고. 예. 근데 이게 요번에 처음 매각이 시도가 됐던 게 아니라 1차로 한번 매각이 진행됐었습니다. 이게 2008년도입니다. 처음으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분 매각 계획을 발표했고 2008년 3월에 했습니다. 그거를. 그다음에 2008년 8월에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매각 공고를 했고요.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로부터 몇 달 안 돼서 10월 달에 2008년 10월에 한화가 그 대우조선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화가 이제 잘 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요때 참 요게 제가 자료에다는 안 써놨는데요. 이게 참 어려움에 봉착이 됐는데요. 이게 왜 10월 달에 그렇게 된 이후에 그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IMF가. IMF는 아니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전 세계 이제 그쵸, 예. 리만 브라더스가 예.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오니까 여기도 이제 금융경색이 오죠. 당연히. 그래서 한화그룹에서 이행보증금을 3천억 원이나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3천억 날리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결국 이거 소송 가고 막 난리가 난데 그 결과는 제가 이번에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산업은행 측에서도 그 당시에는 그 말 많았던 그 민유성 그 산업은행장이 그 당시에 산업은행장이었는데요. 뭐 저기 한화그룹에다 자금 조달 계획서 수정해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한화그룹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수정 안 하고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화도 비상경영을 돌입 선언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2009년 그 다음에 1월 달에 한화그룹의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대우증권 매각은 대우증권이 아니라 대우조선 해양 매각은 그로부터 또 중단이 된 거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파문의 십사입니다. 첫 번째가 2016년에 와가지고요. 네. 1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가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논란이 되다가요. 그러다가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의 초호화 여객기 1을 이용한 출장 논란이 벌어졌죠. 근데 이 부분을요. 한번 청자님께 다시 한번 좀 이따 부연 설명 들으시고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조선일보에서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강남의 부동산에 관련된 의혹을 조선일보가 공개했어요. 사실 이게 국정농단 사건의 어쨌든 초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죠? 지금 너무 막 오늘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렇게 번지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사실 이게 이제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민 위원장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 정권 교체와 이걸 대비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2008년도면은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때고 2013년도면은 박근혜 정부가 들었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앞에 2008년 무렵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포스코하고 GS가 한번 살라고 하죠, 이거를. 네. 그랬다가 거기서 포스코하고 GS가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또 하나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방금 설명한 것처럼 됐다가 그것도 이제 아까 그 금융위기로 인해가 무산이 되면서 수면으로 빠져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이야기가 많았죠.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기억에서 지금 사라졌는데 그 당시에 그 대우조선 해양의 그 사장이 됐던 사람이 이름이 남상태라는 분이 계셨어요. 남상태 씨.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이 대우조선 해양 여기에 대표가 될 때 그런 의혹들이 많았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서 거의 공기업처럼 돼버린 거예요. 네. 실제로 처음 출발한 공기업도 아닌데 네, 그렇죠. 산업은행이 돈을 넣고부터 시작해서 공기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공기업들은 다른 지금 국민기업 뭐 이렇게 전부 다 나오는 기업들처럼 똑같이 이게 가기만 가면은 지금 어떻게 돈이 빠지는지도 모르게 우리 국민들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전부 다 이 돈이 빠져나간 그래서 결국 회사가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공기업들의 이 쇠퇴 과정을 쭉 살펴보면 반드시 이제 정치권하고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전에도 많이 복습하지 않았습니까?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KT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대우조선 해양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에서 산업은행이 대주주다 보니까 정부가 거기 사장을 앉히는데 왜 정부가 앉혀야 되느냐는 거죠. 그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이제 앉힌 거죠. 줄을 섰겠는데요. 당연히 줄을 섰죠. 그리고 줄을 서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되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긴 게 지금 조금 설명하신 그 2016년도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2조대 정도 되는 분식회계 우리나라 사상 유례없는 그 이익을 부풀린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났다. 네. 나를 연임시켜 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이 안 나는 거를 이렇게 이익이 난 것으로 분식을 해서 그 당시에 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분식회계 이후에 2016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우 연임 로비 사건과 관련해서 또 서별관 회의라는 게 있어지는데요. 서별관 회의요? 예, 서별관 회의라고 청와대에 가면 별관이 하나 있어요. 서쪽에 있는 별관인데 네네. 거기에 금융 관련한 무슨 큰 대형 사건이 생기면은 이제 당의 기관하고 금융 관련 기관하고 그다음 경제부처 기재부라든지 그다음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회의를 하는데 그 서별관 회의에서 4조인가 그때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식회계 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숨기고 네. 실제로 보니까 문제가 결손이 나가 회사가 좀 망가뜨려 더 이상 존속이 안 될다 싶으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정부 공적 자금을 또 투입하도록 결정하는 그 서별관 회의가 있었고 하여튼 이런 사건들이 이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폭로하신 분이 김진태 의원이에요. 네? 자한당에 예. 아. 기억나실 거예요. 이분이 막 비행기 그림하고 막 이런 거 그냥 사진 같은 거 하셔가지고. 아, 근데 이 태극기 집회에서만 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실 때가 그렇죠. 있었군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뭐 사실인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는데 그분이 이제 우병우 쪽 씨하고 가깝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뭐 흘려가지고 이쪽에서 그렇죠. 들었다. 뭐 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 그때. 예. 네. 그러니까 이 대우조선해양이요 굉장히 우유곡절이 많은 회사였던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 정권의 바람을 타다 보니까 정상적인 경영을 할 만한 여건이 계속 조성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거대한 공적 자금이 들어간 회사가 분식회계니 뭐 이런 거에 휘부달려 가지고 회사가 쪼그라들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분식회계를 하다 적발이 되면 주식이 거래가 정지가 되거나 상패가 실제로 거래 정지됐었어요. 네, 그리고 상패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네. 상패가 되면은 네. 그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그 주주들이 또 많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조선업이 이걸 그때 팔라고 할 때 그 당시 또 매각 관련해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대우조선해양이 뭐 어떤 회사냐면 LNG 선에 대해서는 아주 그 특화가 돼 있는 그러니까 아마 세계 1위 정도 될 거예요. LNG라는 게 그 결국 액화가스잖아요. 그렇죠. 그 가스를 배에다 싣고 오는데 뭐 파도가 아주 세다든지 하면은 유격이라고 하죠. 네. 그게 너무 세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덜 흔들리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기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다음 이 방위산업체를 같이 하고 잠수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군사 선박 그런 것들을 이쪽에서 많이 해서 아마 동남아 쪽으로는 수출도 직접 했는 걸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회사를 또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외에다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조선 기술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 기술들이 해외에 유출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 이걸 살라고 뭐 여러 번 시도를 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중국에 안 팔고 그 당시에 포스콘이 하나니 국내에서 이때 매각을 검토를 했었죠.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대우그룹의 해체로 인해서 산업은행에 편입된 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세계 2위인 대우조선해양을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에 매각한 산업은행의 결정에 대해서 이 찬반 논란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지금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은행과 노사 양측의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각자 뭐 다 할 말은 있겠죠. 사실 이게 좀 전에 이제 청장님께서도 부연 설명해 주셨듯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또
뭐 덮고 파헤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서로 간의 불신이 많이 여기 쌓여 있는 회사예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번에 갑자기 그냥 현대중공업에다가 이거를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에다 판다고 하니까 이해관계가 다 충돌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업은행이 이게 아마 13조 원 가까운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 이게 매각하는 가격이 13조에 엄청나게 못 미치는 가격에 파는 거예요. 못 미치면 산업은행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적 자금을 회수 못하는 거죠. 예. 손해를 보는 게 장기적으로는 예. 지금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아니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끊어주려고 한 거죠. 저희가 봤을 때도 계속 그래요. 붙다가는 산업은행 자체가 예. 흔들렸을 것 같은데요. 예, 산업은행도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지만 이것을 더 끌고 가지 못하는 사유가 분명히 있었고 이걸 중간에 끊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해외에다 팔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거고 이걸 팔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가면 정말 낭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이게 그러니까 사실 매각하기 직전에 삼성 중공업에다도 네. 8년을 의사를 타진했는데 삼성에서 노후했나 봐요. 중공업 경기가 상당히 몇 년 동안 계속 안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노후했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다 팔았는데 결국 현대중공업에 갔는데 산업은행은 그런 입장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보여요. 이거를 더 끌고 갔다가는 이제 정말 이제 더 힘든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리를 하겠다는 지금이라도. 거고 이제 문제는 노조의 입장은 네.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건데 이제 현대중공업 노조의 입장과 대우조선해양의 노조의 입장이 또 좀 다른데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노조가 이 사측의 결정을 못 믿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임단협을 다 해가지고요. 회사하고 그동안 임금 단체 협상을 계속해서 잠정 합의까지 도출해서 투표를 붙이려고 했대요. 근데 그 투표하는 그 잠정 합의 안에 대규모 명예퇴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명예퇴직까지 합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더 명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충분히 노조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만하죠. 그렇죠. 네, 정말 오해를 할 만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중공업 노조가요. 회사 측을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그룹의 노동조합 역사에 1등은 현대중공업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그룹 옛날에 총연합, 현총연이라는 데가 이제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의 어쨌든 증인이에요.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투쟁 그럼 대단히 아주 유명했던 투쟁인데요. 그 당시에 그 노조를 진압하기 위해서 한동안 문제가 됐던 게 노동자를 식칼로 찌르려고 했던 식칼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찔러요?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쳐보세요. 참 제가 제 이름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씀드리세요. 예, 아니 근데 그거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다 그렇게. 위원장님이 찔러고 그랬던 건? 저는 그때 학생이죠. 예. 그런데 네. 그리고 나서 현대중공업을 탄압해서 결국은 민주노총도 탈퇴하게 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민주노총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못 믿는 거죠. 그 사측을. 그 사측의 과거의 행태들을. 노조와 사측과의 불신이 굉장히 컸네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지금 간신히 이제 유지해가지고 갈고 있는데. 근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쪽 노조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금속노조에 있으면서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면서 그걸 다 봤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합병을 해놓으면 자기네들한테 무슨 짓을 할 거라는 걸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불신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더군다나 이번에 그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은 이 계약에 전혀 협상에 참여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맞은 거죠. 사실 지금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거기에 참여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이제 흡수 합병되는 회사였고 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노조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흡수 합병되는데 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 노조도 지금 임단협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내보내는 입장에서. 자기들은 흡수 합병되니까 두 개 회사가 합쳐지면 일단은 공통적으로 그 관리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회사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힘 작은 쪽이 나가겠죠. 당연히 자기들한테 그렇게 올 줄로 생각을 했던 것 그렇죠. 같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제 이 지주회사를 중간에 하나 세우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투자회사 격의 네네네. 지주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지주회사 속에 이 피합병되는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 그 밑에 물적 분야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네. 거기에 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총에서 반대에도 이 노조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총에서 그냥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주총 결의안으로 통과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죽지 살지로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헐값 매각 논란이 있는 게 공적 자금이 한 13조 원 정도 투입했는데 반에서 조금 더 올라온 가격 정도에 이게 매각이 되니까 이건 재벌에 대한 특혜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산업은행하고 현대중공업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면은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은 사실 별로 할 말은 없겠지만 산업은행 입장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세계 2위인 대우조선해양을 밖에다 팔았을 때 우리나라 조선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볼 거를 우려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좋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네. 지금 세계 2위인데 예. 이게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예. 기타 다른 외국에 팔려 나갔을 예. 경우 거기서 또 다시 잘 키우면 예. 우리 1위는 현대중공업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아예 그러면 우리끼리 합쳐가지고 세계 조선업계 공영 기업을 만들자 뭐 네. 하는 그런 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요, 그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현대중공업의 수주 잔량을 보면은요, 11,145 CGT 표준 환산 톤수를 CGT라고 한다네요. 네. 그래서 11,145 CGT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은 5,844 CGT로 세계 2위랍니다. 오. 예. 그 두 개의 수주 잔량을 다 합치면 뭐 당연히 그 16,000. 그렇죠. 16,989 CGT가 되는 거고요. 3위인 일본은 3배까지 격차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3위인 일본인 회사가. 그러니까 어쨌든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이렇게 되는 마당에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나쁘게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LNG선 운반선은 사실 우리나라가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걸 뺏길 수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조선업계가 계속 안 좋았다가 조금씩 상승세를 타나 봐요. 네. 이런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 중공업. 예. 근데 여태 고생했다가 이제 하는 것도 좀 지금 그렇잖아요. 용어가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잠깐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CGT라는 말 대신에 사실 톤이라고 하죠. 네네. 우리 몇 톤 네. 1만 톤급. 뭐 그런 100만 톤급. 선적 네, 톤을 그렇죠. 몇 톤이라고 하잖아요. 그 차도 우리가 뭐 몇 톤 네. 차다 뭐 1.5톤이다 뭐 2톤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톤을 이제 적재할 수 있는 화물 그를 얼마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데 그런 톤을 짓는 배를 짓는 수주량을 이제 CGT라고 이제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톤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물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근데 그 1, 2위가 이제 현대중공업이고 2위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그 두 개가 이제 합병이 되는 상태에서 되면 세계에서 뭐 당연 1, 2위가 합병됐으니까 네. 그래 이제 뒤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해외에서는 이걸 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건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그 과정에서 정부는 우리 조선업을 살리기도 해야 되고 또 기술은 유출 안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적 자금이 계속 더 가야 되니까 그것도 어떻게 끊어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여기에 다 함축적으로 있어서 아마 내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 중공업 노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안 그래도 지금 자기들을 좀 사람을 줄이려고 하는데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자기들
더 나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합병되는 그 대우조선해양노조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투자회사 밑에 들어가거든요. 물적 분할로 들어가서 네네. 투자회사 밑에 이제 있게 되면 자기들은 부채만 잔뜩 갖고 있는 데 있고 실제로 자산 모든 거는 중간 지주회사격인 한국조선해양으로 전부 다 가지 않느냐. 그러되면 우리는 어차피 힘들어지고 이 회사가 잘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그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싸움의 시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얘기 듣기로는 뭐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이고 과연 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상관 의무 다했냐 뭐 이런 논란이 또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 네. 이거 어쨌든 노조도 반발하고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지역경제도 지금 울산하고 거제들은 막 거제시의 시민들은 반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답이 없는 싸움인데 어쨌든 간에 그 경영진과 산업은행과 각각의 입장 차이에서 그 산업은행의 결정이 이제 중요한데 산업은행이 과연 그럼 이런 그런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조선일보의 기사가 났는데요.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동걸 지금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 매각 과정에서 잠재적 리스크를 모르고 시작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논란이 되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이 미션은 임기 안에 꼭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산업은행의 입장을 설명한 것도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신을 지켜서 여기서 일을 끝에 내야 된다 하는 입장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번 M&A의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이제 청장님께서 이게 요번에 주총으로 이게 모든 게 정리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또 있어요. 어떤 산을 또 넘어야 됩니까? 이게 해외에다도 가서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외국에. 아, 우리가 그냥 M&A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독과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네. 독과점이라는 게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이 시장 전체를 뭐 장악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게 독과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독과점 형태로 될 매머드 회사가 하나가 이제 네.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파는 나라는 뭐 일본, 유럽, 뭐 미국 이런 우리 시장들이 그런 데 있잖아요. 중국도 물론이고.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그런 조직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반독과점법 저촉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승인을 안 해버리면 이 자체 우리끼리 이 합병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따 청장님 더 설명해 주실 거죠, 이거? 예. 좀 이따가 이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따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실 텐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 우리끼리 해서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동건 회장님이 또 인터뷰에 대우조선해양 합병은 노조, 그다음에 지역사회,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반대 등 리스크가 많지만 승산은 50% 이상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50% 이상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하긴 했는데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도 첩첩산중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니까 이건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들을 하시죠. 그래서 산업은행 회장의 마지막 미션이 될 수도 있다. 본인의 직을 거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매각 작업에 어쨌든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그 인터뷰 과정에서 이게 어려울 수도 있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사전에 그런 리스크들을 다 알았다. 이런 걸 인정했기 때문에 논란이 더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 지금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이제 네. 있고 대우조선해양 거제도에 있거든요. 네. 본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경제가 지금 이제 조선업이 그동안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네. 이 조선산업이 힘들다 보니까 이 조선산업은 다른 그냥 일반 도매나 이런 거하고 달리 하방 경직 효과라 그러나요? 밑에 산업들이 다 같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이 조선업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 회사들은 더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다시 이 조선업을 경기가 돌아온다고 해서 바로 그 새로운 조선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협력업체들이 다 꾸준히 살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그리고
물적 분할하면서 본사를 이제 서울로 이제 옮긴다고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울산하고 거제도가 거기 시장까지 나서서 지금 전부 다 뭐 삭발까지 했다든가 그렇죠. 뭐 그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옮기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한 이 경제 논리와 그 정치 논리가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야, 이게 타결이 쉽지 않겠네. 이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그 언론에 계속 이게 보도는 되는데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지금 안 가지고 그걸 잘 있다. 모르죠. 예. 예.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아니 그냥 1, 2위 합쳐서 크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문제인데. 노조하고 왜 저렇게 싸워? 그렇죠. 뭐 장을 점거하고 뭐 주총장을 막 아수라장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 이것만 계속 하니까 마치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면서 하여튼 노조는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하고 또 산업은행 입장이나 그다음에 그 지역 사회에서 반발하는 이유, 그 노조의 그 반발 이유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종합적으로 보고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다 이렇게 구분할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그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반대하면 이건 또 무산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단 그 이해관계인들이 지금 그 노조와 뭐 산업은행하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또 지역 사회 그 정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해결이 됐다 치더라도 국내 문제와는 별개로 해외에서 그 반독과점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 합병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처음부터 이걸 다 정리해 놓고 시작할 수도 없고 그렇네요. 이 했다가 그런 문제 안 부딪히기를 바라야 되는 지금 조금 좀 난감한 그런 진짜 이거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또 우리만 하겠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하기 짝이었고 시간은 시간대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EU거든요. 그 저희하고 이해관계가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쪽에. 근데 정치적으로 지금 저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도 별로 안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은 조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엄청난 경쟁자예요. 그리고 EU는 우리의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 선주들이.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막 꼬여버리면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뭐 이동걸 지금 산업은행 회장님이 5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뭔가 그분들이 뭐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또 삐끗해는 날엔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그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 안건은 너무나 사실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 또 회사 구조를 변경하는 절차도 어려워서 기사를 읽다가 아유, 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무슨 내용인지 이건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중도 포기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자, 이번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회사의 구조를 변경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물적 분할이라는 용어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요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 용어 하나하나씩 좀 저희가 알고 쉽게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2부에서 그럴까요? 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네네. 2부에서 한번 정리하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길어요. 이게 길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